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의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비율이 전 국민의 6%를 훌쩍 넘어서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수가 무려 11.3%나 폭증,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죠. 이와 함께 한국 국적을 신청하는 외국인, 즉 귀화자의 수도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화 시험에 합격한 뒤 국적증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은 SNS와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때 폐쇄적이고 단일 민족 중심이라 불리던 이 땅이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제2의 고향이라 부를 만큼 매력적인 나라로 변모한 겁니다. 놀랍게도 한국 생활을 경험한 많은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길 주저하고 오히려 다시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돌아온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에 무엇이 이토록 많은 외국인들을 이끌어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르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서 외국인으로 자녀를 키워야 했던 지난 날들,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고 한국이라는 땅에서 뿌리 내리기 위한 5년의 노력, 그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새로운 국적과 삶을 얻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남편이 쓰러진 그날 제 인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도망치듯 찾아온 한국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귀화 면접에서 울먹이며 했던 이 고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레이첼 콜린스입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현재 글로벌 패션 기업의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싱글맘입니다. 13살 딸 조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한국에서 산 지는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와 시카고 북부의 아름다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임스는 유능한 투자 전문가였고 저는 제 이름을 건 작은 패션 스튜디오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조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체가 되었죠.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제임스는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급성 심장마비였고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았던 집의 모든 공간, 자주 가던 카페와 공원,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갔던 호수가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를 그리워 울면서 잠들고 그의 셔츠 냄새를 맡으며 존재를 느끼려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하늘에서 내려와요? 조이의 질문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만의 삶을 이어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낮에는 강한 척하며 일했지만 점점 무너져가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우울증이 찾아왔고 스튜디오 운영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절한 주변인들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오히려 저를 질식시켰어요. 힘내요. 시간이 약이에요 라는 말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제임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찾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금융 문제와 부채들. 알고 보니 제임스는 몇 년간 투자 실패로 큰 부채를 안고 있었고 이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집은 담보 대출 상환이 밀려 있었고 보험금조차 채무 변제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슬픔에 더해 경제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스튜디오마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그 집에 살 형편도 안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들 역시 노후 준비로 여유가 없으셨고 무엇보다 저는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친구 엔지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녀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해외 인사 담당자였습니다. 레이첼, 우리 회사 한국 지사에서 디자이너를 찾고 있어. 너처럼 서양과 동양의 감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대. 처음엔 한국이라니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전혀 다른 언어, 낯선 문화, 게다가 조이와 함께 그런 먼 곳으로 간다는 것이. 하지만 엔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고 교육 시스템도 좋고 의료보험도 훌륭해. 무엇보다 너와 조이에게 정말 필요한 건 새 출발이잖아. 그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새 출발. 정말 그것이 필요했어요. 제임스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모르는 곳, 그저 레이첼과 조이로서 시작할 수 있는 곳. 이력서를 보냈고 화상 인터뷰를 거쳤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저의 포트폴리오와 경력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연봉은 시카고에서보다 조금 적었지만 회사에서 주택 보조금을 제공하고
조이의 국제학교 학비를 일부 지원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 저는 조이에게 물었습니다. 조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아볼까?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집에서 지내볼까? 처음에 조이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근데 아빠는요? 아빠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아빠의 사랑은 늘 함께 할 거야. 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엄마. 새 친구들 사귀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수용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집은 급매로 내놓았고 가구와 물건들은 대부분 정리했어요. 남긴 건 필요한 옷가지와 조이의 장난감 몇 개, 그리고 제임스의 사진과 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뿐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 뒤뜰을 거닐었습니다. 제임스가 심었던 나무들, 그가 만들었던 그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여보, 우리 떠나요. 조이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언젠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당신도 그걸 원할 거라 믿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책을 펼쳐보았고 조이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6개월만 지내보자 했던 그 결정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자 회사에서 보낸 기사님이 레이첼 콜린스 씨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계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화려했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첫날 밤, 작은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카고의 집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기억들이 여기엔 없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선 서울의 야경이 마치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돼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저희에게 닥쳐왔어요. 다음 날 아침, 조이를 국제학교에 등록시키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성, 면담, 배치 테스트, 모든 것이 낯설었고 복잡했어요. 더구나 조이는 처음으로 다름을 경험했습니다. 엄마, 여기 애들은 다 머리가 까매요. 나만 달라요. 아이의 순진한 관찰이 저를 찔렀어요. 조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걱정되었지만 다행히 국제학교에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있었고 선생님들도 아이의 적응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회사 첫 출근 날은 더욱 긴장됐어요.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디자인팀에 합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다행히 팀원들 대부분이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했고 팀장님은 미국 유학 경험이 있어 통역을 자청해 주셨어요. 하지만 회의 중 빠르게 오가는 한국어 대화들, 복잡한 회사 문화와 예의 범절, 매 순간이 시험같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싱글맘으로서의 시선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가족 형태 중 하나였지만 한국에서는 종종 의아한 눈길을 받곤 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처음엔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했지만 점차 따로 살고 있어요 라는 짧은 대답으로 넘기게 되었어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친정 부모님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곳에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야근이 필요한 날이면 조이를 데리고 회사에 가거나 아픈 날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에도 놀라운 장점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치안이 정말 좋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거리는 밝고 사람들로 활기찼고 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큰 안도감을 주었어요. 음식 배달 문화도 신기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요리할 힘이 없을 때 스마트폰 앱 하나로 30분 만에 다양한 음식이 문 앞에 도착했으니까요. 엄마, 여기서는 피자가 날아와요. 조이의 즐거운 탄성이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대중교통도 정말 편리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차가 없으면 불편했던 것과는 큰 차이였어요. 그럼에도 가장 힘든 건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찾거나 음식을 주문하거나 심지어 택배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번역 앱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녔고 간단한 인사말과 감사 표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 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을 외우고 사용할 때마다 한국인들의 환한 미소가 저를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조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저도 회사에서 디자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그리움. 정말 이 선택이 옳았을까? 조이는 정말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 제임스가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저희 앞에 펼쳐졌고, 그것은 한국에서의 새 삶에 대한 저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한국 생활 3개월 차. 회사는 중요한 시즌 컬렉션 마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디자이너들이 야근을 이어가던 어느 화요일 밤이었어요. 저녁 9시, 갑자기 국제학교 보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린스님, 조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요. 지금 38.9도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팀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급히 가방을 챙기는데 옆자리에 디자이너 지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레이첼 씨, 제가 같이 가요. 이 시간에 병원 찾기 힘들 거예요. 처음엔 고맙지만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이미 그녀도 야근 중이었고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외국인이 밤에 아픈 아이 데리고 병원 찾아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희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조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한 아이가 그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조이, 괜찮아? 엄마가 왔어. 엄마, 너무 아파요. 목도 아프고 온몸이 뜨거워요. 조이를 안고 나오는데 지수 씨가 이미 택시를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응급실로 가요. 택시 안에서 지수 씨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그 시간에 진료하는 소아과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 근처 응급실은 소아 전문의가 없어요. 조금 더 가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30분을 더 달려 24시간 소아과가 있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지수 씨는 모든 과정에서 통역을 해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이를 꼼꼼히 진찰한 후 인후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까지 열이 내리지 않으면 다시 오세요. 모든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약까지 받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할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게 다인가요? 미국에서 같은 상황이었다면 몇백 달러는 나왔을 텐데 건강보험 덕분에 정말 적은 금액만 지불하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지수 씨는 저희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약 복용법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지 문자 주세요. 걱정될 것 같아요.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이의 약을 먹이고 재우면서 오늘 일이 아니었다면 이 낯선 나라에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니 몸이 떨렸어요. 제임스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곁에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지수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제임스가 없는 자리를 지수 씨가 채워주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조이의 열은 내려가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지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회사 일은 제가 팀장님께 설명할게요. 그날 오후 지수 씨는 퇴근 후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죽이 들어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선 아플 때 이런 거 먹어요. 조이도 먹을 수 있게 매운맛은 뺐어요. 조이는 처음 보는 음식에 호기심을 보이며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지수 이모가 가져다 준 거예요. 이모라는 단어에 지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모가 특별히 너 주려고 가져왔어. 그날 저녁, 저희 셋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회사 밖에서 만난 지수 씨는 더 편안하고 친근했어요. 사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워요. 우리 민준이는 8살이에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일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이 중요한 공통점을 몰랐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한국에서 혼자서? 제 말끝이 흐려지자 지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쉽지 않았죠, 물론. 하지만 부모님과 친구들 도움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지수 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 그를 잃은 슬픔, 혼자 조이를 키우는 두려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지수 씨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하게 버티시고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강함이에요. 레이첼 씨처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는 모습이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지수 씨는 저희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이가 다시 건강을 되찾자 지수 씨는 더 큰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민준이랑 조이랑 같이 놀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그렇게 저희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 씨의 제안으로 그 주말, 저희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인의 주말을 경험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수 씨는 그녀의 아들 민준이와 함께 저희 집 앞에 나타났어요. 민준이는 조이보다 1살 어린 7살 남자아이로 환한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이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민준이가 가져온 한국 과자를 나눠 먹으며 금세 친해졌어요. 오늘은 서울숲에 가볼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거든요. 지수 씨의 안내로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숲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민준이는 호기심 많은 조이에게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문이에요. door. 이건 의자예요. chair. 아이들의 순수한 교류를 보며 저와 지수 씨는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서울숲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녔어요. 넓은 잔디밭, 다양한 놀이시설, 그리고 여기저기 피어있는 예쁜 꽃들. 한국의 공원이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미국 공원과는 많이 다르네요. 여기는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지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아이들 놀이공간은 정말 중요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공원에 나와 시간을 보내죠. 점심시간이 되자 지수 씨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어요. 김밥, 유부초밥, 과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식 피크닉이었습니다. 와, 언제 이걸 다 만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한국 엄마들은 다 이래요.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정성에 감동했어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저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수 씨는 어떻게 혼자서 민준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지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민준이 아빠는 제가 임신했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녀의 솔직함에 저도 용기를 내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임스와의 추억, 그를 잃은 후의 공허함, 조이를 위한 결정들. 지수 씨는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레이첼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와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사실 아직도 가끔은 자신이 없어요. 이게 조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지수 씨는 조이와 민준이가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요. 조이가 웃고 있어요.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선택인 거예요.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저희 4사람은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북초난옥마을. 지수 씨는 마치 문화 가이드처럼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 주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이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이와 민준이는 날이 갈수록 더 친해졌어요. 조이는 민준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민준이는 조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귀여운 교환이 이루어졌죠. 어느 날 지수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추석이에요.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데 우리 부모님 댁에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조이도 한국 명절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수 씨의 진심 어린 초대에 결국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저희 한국 생활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조이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이 조금씩 스며들듯이 한국 생활은 서서히 그 아이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한국에 온 지 5개월째.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민준이네 반이랑 같이 체육 수업해요. 신나요. 조이가 신나게 말하는데 문득 그 목소리에 한국어 억양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조이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워했어요. 학교에서는 나만 다르다며 위축되었고 한국 음식은 이상하게 생겼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치를 조금만 넣어달라고 하고 학교 친구들의 이름을 줄줄 외우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곤 했어요. 특히 민준이와의 우정은 조이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민준이가 고맙습니다 말고 친구한테는 고마워라고 해야 한대요.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야 해요. 조이는 배운 한국어 표현들을 저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국제학교에서도 조이는 점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엔 외국인 아이들과만 어울렸지만 이제는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한국 아이들의 집에 초대받아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온 조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엄마,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래요. 한글로 가득 찬 가정통신문이었습니다. 제 난감한 표정을 본 조이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내가 읽어줄게요. 여기 가을 소풍이라고 써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조이가 한글을 읽으려 노력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와, 우리 조이가 벌써 한글을 읽을 줄 알아? 응. 민준이가 가르쳐 줬어요. 아직 다 읽진 못하지만 하지만 조이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시카고에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해했던 아이가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고 밝게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후 조이가 문득 물었어요. 엄마, 우리 여기 계속 살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조이? 여기 좋아요. 민준이도 있고 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선 엄마가 더 많이 웃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조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 엄마도 여기가 좋아. 우리 좀 더 살아보자. 안전에 대한 감각도 달라졌습니다. 시카고에서는 항상 조이의 손을 꼭 잡고 다녔는데 서울에서는 조이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엄마, 여기선 밤에도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아이의 놀라움 속에는 안전함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조이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혀갔어요. 지수 씨와 함께 한 추석 명절에서는 송편 만들기에 참여하여 어설픈 솜씨로 만든 송편을 자랑스레 들고 왔고 학교에서 배운 한국 전통 놀이인 제기차기와 윷놀이를 집에서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버지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이가 스스로 꺼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한국에 온 초반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이는 울거나 화를 내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준이네 집에서 놀다 온 후 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민준이 아빠 사진 봤어요. 민준이는 아빠가 멀리 살아서 가끔 보는데요. 근데 내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어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조이. 슬프지만 괜찮아요. 아빠는 항상 우리를 보고 있을 거예요. 민준이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민준이가 내 아빠가 멋진 천사라고 했어요. 아이의 맑은 눈에 맺힌 눈물이 저를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이는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의 위로와 공감이 큰 힘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조이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 놀이터, 자주 가는 분식집, 이 모든 것들이 조이의 일상이 되었고 아이는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구나. 조이가 웃는 모습이 제가 이 낯선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이곳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점점 넓어지는 인간관계, 안정적인 직장,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그럴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벽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디자이너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직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제 의견은 종종 무시되었고 서양의 시각은 조금 다르죠라는 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무 지시나 중요한 정보는 한국어로 먼저 공유되고 나중에 누군가 영어로 요약해주는 형태였죠. 정보에서 항상 한 발 늦게 접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승진 가능성에 대해 팀장님께 조심스레 물었을 때 그분의 표정에서 읽었던 난처함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해요. 레이첼 씨는 능력이 출중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 리더십 포지션은 회사 정책상 말끝을 흐리는 그 표정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느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항상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매년 갱신해야 하는 취업 비자는 회사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고 혹시라도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곧바로 출국해야 한다는 사실이 항상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였습니다. 은행 업무 역시 쉽지 않았어요. 대출은 물론이고 단순한 신용카드 발급조차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요구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국인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어느덧 익숙해진 문장이 되었죠.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오피스텔 계약이 끝난 후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하려고 부동산에 갔을 때였어요. 외국인이시면 집주인들이 꺼려하세요. 보증금도 더 많이 요구하고요. 부동산 중개인의 솔직한 말에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수 씨의 지인 소개로 겨우 집을 구했지만 한국인보다 훨씬 많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했죠.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조이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국제학교 학비는 매년 오르고 있었고 회사의 지원은 일정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한국 학교로의 전학을 고려해봤지만 그러기 위해선 조이의 한국어가 더 유창해져야 했고 교육 시스템의 차이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학원,
과외, 입시 경쟁, 한국의 교육 현실이 두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지수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끔은 정말 답답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이 사회에서 저는 외국인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아직 다문화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어요. 레이첼 씨가 느끼는 그 벽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이방인으로만 남는 걸까요? 조이가 자라면서 이런 제약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될 텐데. 지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귀화를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화요? 한국 국적을 얻는 거요? 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통과해야 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도 공부해야 하고 하지만 국적을 얻으면 많은 벽들이 허물어질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인이 된다는 것, 그건 제 정체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내내 저는 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이 사회에 속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을 맴돌았고 저는 처음으로 영원히 한국에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아침, 회사 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콜린스 레이첼님, 귀하의 취업비자 갱신이 3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공지 메일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결정의 순간을 앞당기는 신호와도 같았어요. 비자를 갱신한다는 것은 또 1년을 한국에서 보낸다는 의미였고 이제는 임시가 아닌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이가 잠든 후 저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카고에서의 삶, 제임스와의 추억,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 그리고 지난 1년간 한국에서 맺은 새로운 인연들, 두 개의 삶이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지수 씨에게 비자 갱신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수 씨, 비자 갱신을 앞두고 있어요. 솔직히 많이 고민돼요. 지수 씨는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고민되세요? 글쎄요.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라면 조이의 교육도 더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하고,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면 모든 게 달라지겠죠. 지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이첼 씨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 저도 확실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퇴근 후 조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더 신나 보였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내년에 우리가 수학여행 간대요. 제주도라는 섬에 간대요. 정말 가고 싶어요. 조이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제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내년, 조이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당연히 한국에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에도 여기 살 거죠? 아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여기 살 거야. 제주도 정말 예쁜 곳이라던데 꼭 가자. 그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결정된 것 같았어요. 주말, 저는 조이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민준이네 가족도 함께였어요.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며 신나게 놀았고 지수 씨와 저는 돗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득 지수 씨가 물었어요. 레이첼 씨, 결정하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에 계속 살기로 했어요. 사실 귀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알아보고 싶어요. 지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큰 결정이네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이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저도 시카고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행복할 거란 확신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이었어요. 무엇보다 제임스가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요. 여기서는 그가 없어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레이첼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응원할게요. 그리고 귀화를 원하신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진심 어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날 저녁 조이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이,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까 해. 조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그럼 미국에는 안 돌아가요?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여행은 갈 수 있지만
우리 집은 이제 여기가 될 거야. 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민준이도 있고, 지수 이모도 있고, 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엄마,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직관적인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조이. 엄마가 지금 그것도 알아보고 있어.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국어도 더 잘해야 하고, 한국에 대해 많이 공부해야 해. 조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 한국어 배우고 있잖아요. 민준이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한국 역사도 학교에서 배워요. 우리 진짜 한국 사람 될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열정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조이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달려가 종이를 가져왔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종이에는 저와 조이, 그리고 제임스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배경은 분명히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아빠도 우리가 한국에 사는 거 좋아할 거예요. 아빠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조이를 꼭 안으며 저는 속삭였어요. 그래.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그리고 아빠도 우리가 행복한 걸 보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진정한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임시 거주자가 아닌 이곳에 영원히 남을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귀화를 결심한 후 저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 조건, 귀화 시험 준비, 외국인 귀화 절차. 화면에 떠오른 정보들을 읽으며 점점 더 큰 산이 눈앞에 나타나는 느낌이었어요. 기본 조건부터 살펴보니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아직 1년 남짓, 그럼 4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 실망감이 들었지만 계속 읽어보니 혼인귀화나 특별귀화 등 여러 경로가 있었고, 제 경우 일반귀화로 분류되어 최소 3년의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산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국어능력시험과 한국사회의 시험이었습니다. 토픽 3급 이상, 한국어 능력 시험 3급은 중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의미했어요. 제 한국어는 기껏해야 인사말과 간단한 일상 대화가 가능한 초보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 씨, 제가 귀화 조건을 찾아봤는데 한국어 시험이 필요하대요. 솔직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수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이첼 씨, 물론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레이첼 씨는 이미 1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익히셨잖아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2년 안에 충분히 3급은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다음 날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주말 집중 과정이었어요. 첫 수업 날 저는 기대와 설렘을 안고 학원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교재를 받아든 순간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한글이 빼곡한 교재는 마치 암호 같았고 기억해야 할 단어와 문법 규칙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걸 다 외워야 하나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천천히 하나씩 해봐요. 콜린스 씨는 이미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니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더 빨리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본격적인 한국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며 동료들과 의식적으로 한국어로 대화하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학원에서 4시간씩 집중 수업을 받았어요. 밤에는 조이가 잠든 후 교재를 펼치고 단어와 문법을 외웠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건 한국어의 경어체계와 존댓말, 반말의 구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복잡한 언어 예절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지수 씨는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존댓말을 써야 하고, 팀장님께는 더 높은 존칭을 써야 하고, 이런 헷갈림 속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간단한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조이도 저의 한국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를 저에게 가르쳐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예요. 아이의 꼼꼼한 교정에 웃음이 나왔지만 그만큼 제 발음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6개월 후 한국어 선생님은 제게 토픽 모의고사를 보게 하셨어요. 결과는 1급도 간신히 통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선생님의 말에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지수 씨와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지수 씨,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모의고사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3급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지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레이첼 씨,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까요? 학원도 좋지만 실생활에서 더 많이 활용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제안으로 저희는 언어 교환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제가 지수 씨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지수 씨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저희 디자인 전문 용어와 지수 씨의 마케팅 용어를 교환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영어로 컬러 팔레트는 한국어로 색상 팔레트라고 해요. 마케팅 타겟은 한국어로 마케팅 대상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냥 타겟이라고 많이 써요. 이런 실용적인 학습이 더 효과적이었고 제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수 씨의 제안으로 한국 드라마 보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영어 자막을 켜고 보다가 점점 한국어 자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는 토픽 2급에 도전했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3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진전이 보이니 희망이 생겼어요. 레이첼 씨, 정말 대단해요. 지수 씨의 축하에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조이와 우리는 이곳에 뿌리 내릴 거니까요. 한국어 공부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이곳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습득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요. 레이첼 씨, 한국 역사와 문화 시험도 준비하셔야 해요. 지수 씨의 조언에 저는 한국사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처음 마주한 한국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하고 복잡했어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현대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한다고요? 답답한 마음에 지수 씨에게 전화했더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책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직접 체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번 주말에 조이와 민준이랑 함께 경복궁에 가봐요. 그렇게 시작된 역사 탐방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창덕궁의 아름다운 정원, 덕수궁의 동서양 건축 조화. 책으로 읽을 때는 단순한 지식이었던 것들이 실제로 보고 만지고 느끼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엄마, 이게 임금님이 앉았던 자리예요. 와, 진짜 왕좌네요. 조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 덕분에 저도 더 집중해서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훌륭한 가이드였어요. 그녀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한국 역사를 설명해 주었고, 때로는 제가 모르는 감춰진 디테일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둥에 있는 용 문양 보이세요? 용의 발톱이 5개면 황제, 4개면 왕을 상징한대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박물관도 자주 찾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전쟁기념관. 각 박물관마다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퍼즐 조각들이 모여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전체 이미지를 형성해갔어요. 특히 한국전쟁에 관한 전시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불과 7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비극과 그 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서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폐허해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수 씨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강한 자부심 때문이 아닐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체성과 소속감의 힘. 그것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었던 거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한국의 음식 문화, 예절, 명절 풍습들이 이제는 흥미롭고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김장을 담그고 추석에 송편을 빚고 설날에 세배를 드리는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공동체 정신과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이 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미국 가족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의 놀란 반응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레이첼, 너 정말 한국인처럼 보인다. 그 말이 기쁘게 들렸습니다. 귀화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이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이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이도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우며 저에게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 저희는 함께 찾아보며 배워나갔어요. 모국인 미국의 역사와 비교하며 공부하는 과정은 오히려 두 나라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와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속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도전들을 헤쳐나갈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지수 씨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무지개 한부모 모임이었어요. 레이첼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참여하는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 지수 씨의 제안으로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 약 15명이 둥글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외국인인 저를 본 참석자들은 잠시 대화를 멈추었지만 지수 씨가 저를 소개하자 곧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입니다. 7살 딸 조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했는데 모두들 박수를 쳐주었어요.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한국에 사셨어요? 모임의 대표 역할을 하는 40대 중반의 김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은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여기선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날의 모임 주제는 자녀 교육 고민 나누기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듣기만 했지만 다른 엄마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한 엄마는 사춘기 아들과의 소통 문제를, 다른 엄마는 학원비 부담을, 또 다른 분은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말해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제 고민을 나눴습니다. 조이가 학교에서 가끔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에 여러 엄마들이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나눠주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설명했더니 아이가 더 잘 이해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접근법이었지만 모두 아이를 위한 진심이 담긴 조언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엄마들이 저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다음 모임에도 꼭 오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폐쇄적이라고 들었는데 지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통점을 발견하면 마음을 열어요. 레이첼 씨와 그분들은 엄마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국적과 문화는 달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는 공통점이 저희를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한부모 모임에 참여했고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특히 5살 아들을 키우는 소영 씨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아이들끼리 놀게 하고 엄마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모임에서는 다양한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김장철에는 여러 가족이 모여 김치를 담그는 경험을 했는데 조이는 빨간 양념을 묻히며 신나게 놀았고 저는 처음으로 직접 담근 다소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김치를 집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모여 전통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풍습도 경험했어요. 어느덧 저는 이 모임에서 외국인 엄마가 아닌 그냥 레이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갑자기 독감에 걸렸을 때였어요. 조이도 학교에 가야 하고 저는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망설이다 모임 단체 채팅방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10분 만에 소영 씨가 내가 조이 등교 도와줄게요 라고 답했고 미영 씨는 내가 약국에서 약 사다 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여러 엄마들이 번갈아 조이를 돌봐주었고 저는 충분히 쉬어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구나. 미국에서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고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보통 비싼 비용을 들여 전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진정한 품앗이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느 모임에서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미영 씨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제임스가 떠난 후 저와 조이는 2사람만의 작은 가족이었지만 이제 우리 주변에는 마음으로 연결된 더 큰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관계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임시로 머무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우리의 진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 드디어 귀화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3급을 취득하기 위해 2년간 노력한 끝에 마침내 합격했고 한국 사회이해 시험 준비도 착실히 해왔습니다. 드디어 서류를 제출하고 필기시험과 면접 날짜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레이첼 씨, 이제 마지막 관문이에요. 지수 씨의 응원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만약 떨어지면 어떡하죠? 지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레이첼 씨는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진심이 있잖아요.
시험 2주 전부터 무지개 한부모 모임의 여러 엄마들이 저를 위한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역사 선생님이셔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해 주셨고, 소영 씨는 모의 면접을 진행해 주었어요. 한국의 국화는 무엇인가요? 무궁화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두 가지는 설날과 추석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질문에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유를 생각해왔지만 이 순간에는 가장 진실된 마음이 올라왔어요. 제 딸 조이가 이곳에서 자라고 있고 저 역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었어요. 법적으로도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소영 씨는 제 대답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전하세요. 분명 통과할 거예요. 시험 전날 밤, 조이가 제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엄마, 긴장되세요? 응, 많이 떨려. 조이는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이의 서툰 글씨로 엄마 파이팅, 한국인 엄마 만세라고 쓰여 있었어요. 민준이가 응원 메시지는 이렇게 쓰라고 알려줬어요. 아이의 순수한 응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발하기 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넌 할 수 있어. 이미 마음으로는 한국인이야. 시험장에 도착하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와 같은 꿈을 안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필기 시험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준비한 지식을 총동원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한국의 역사, 정치 제도, 경제, 사회 문화, 생활 법률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문제도 있었고 고민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답안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다른 지원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도 긴장했던 표정이 조금 풀어진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땠어요?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당신은요?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며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간의 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필기시험 합격 통보를 받았고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지수 씨가 선물해준 한국 전통 문양의 스카프를 메고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3명의 면접관 앞에 앉으니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콜린스 레이첼 씨, 한국에서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3년 됐습니다. 직업은 무엇인가요?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에 이어 본격적인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준비한 답변이 아닌 제 진심이 흘러나왔어요. 제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새 출발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엔 잠시 머물다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이곳에서 저희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공동체 문화가 저희를 안아주었고 이제 이곳은 저희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말을 마치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모든 시험을 마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귀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메일함을 확인하고 우편함을 들여다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은 편지 왔어요? 조이도 저만큼이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이것은 그저 흥미로운 모험이었지만 저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결과 발표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레이첼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수 씨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불합격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회사에서 업무 중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콜린스 레이첼 씨 맞으십니까? 법무부 국적과입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귀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안내문은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승인되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 된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긴 여정을 마친 안도감의 눈물이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팀장님이었어요. 레이첼 씨,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귀화, 승인됐어요. 순간 팀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레이첼 씨가 한국인이 됐어요.
순식간에 디자인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축하와 환호성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왔던 외국인이라는 벽이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지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 씨,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수 씨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정말요? 와, 축하해요, 레이첼 씨. 아니, 이제 한국 이름도 생각해야겠네요. 그날 저녁, 회사 동료들과 즉석에서 마련된 축하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국식 건배를 했습니다. 건배. 집으로 돌아와 조이에게 소식을 전하자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도 한국 사람이 된 거야. 조이는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야호. 민준이한테 빨리 말해야겠다. 그날 밤 조이가 잠든 후 저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들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의 삶, 제임스와의 추억,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지수 씨와 함께 한국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여러 이름을 고민하다가 지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김레이첼은 어떨까요? 김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이라 어디서든 편하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본래 이름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적인 정체성을 담은 이름이었으니까요. 조이는요? 조이도 김조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식 이름을 완전히 새로 지어도 좋고요. 집에 와서 조이에게 물어보니 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김조이가 좋아요. 제 이름은 아빠가 지어주신 거니까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조이는 여전히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국적증서를 받는 날 저희는 모두 정장을 입고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지수 씨, 무지개 모임의 엄마들, 회사 동료들도 함께 자리해 주었어요. 증서를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 장의 종이었지만 그것은 저희의 새로운 정체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귀화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 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도 한국인이야. 아빠는 우리가 한국 사람 된 거 알고 있을까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저녁, 지수 씨네 가족과 무지개 모임 친구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 미국 음식이 어우러진 식탁에서 저희는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새로운 정체성을 축하했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의 가족들, 추억들은 여전히 제 일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중 정체성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고 조이에게도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저는 이 사회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진정한 기여를 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귀화식 날 했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지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레이첼 씨, 우리 무지개 모임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미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레이첼 씨가 디자이너니까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은데 그 제안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디자인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꼭 참여하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주말 미술 수업은 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부모를 둔 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간단한 드로잉 수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 전통 문양과 서양 디자인을 접목한 프로젝트로 발전시켰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무늬인 태극과 서양의 팝아트를 합쳐볼 거예요. 두 문화가 만나면 얼마나 멋진 작품이 될까요?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놀라운 창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하게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문화 융합을 표현해내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수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도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조이도 종종 수업을 도와주었어요. 이제 10살이 된 조이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고 언어가 서툰 아이들과 저 사이에서 훌륭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커서 두 나라 문화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될래요. 조이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이중 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귀화 후 팀장님께서 저를 불러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레이첼 씨, 우리 회사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CSR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데 레이첼 씨가 리드해 주었으면 해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라 제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패션 디자인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이 만든 디자인으로 실제 제품을 출시하는 프로젝트예요. 수익금은 다시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방식이죠. 그 제안은 제 전문성과 사회공헌 의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곧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패션 디자인 멘토링 프로그램 레인보우 디자이너를 출범시켰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제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15살 베트남계 소녀 하은이가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인도 아니고 베트남인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저는 두 개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미국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더한 것이니까요.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화를 고민하는 외국인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조언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날 계획이었던 이 나라에서 이제 저는 다른 이들의 정착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조이는 13살, 중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한국에 온 지 6년, 조이는 이제 완벽한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하고 집에서는 저와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섞어 사용했어요. 조이의 정체성도 흥미롭게 발전해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성장한 그녀는 두 문화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니? 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해요. 어느 날 조이가 숙제를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라고 써야 할까요? 미국인이라고 써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어요. 조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이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두 나라 모두에 속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랐고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사랑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게 어떨까? 정체성은 하나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 조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자 미국계 한국인이야. 조이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드는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두 개의 문화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에요. 조이가 쓴 글은 학교 에세이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그녀의 선생님은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글이라고 칭찬했다고 해요. 조이의 성장은 학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리더십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다문화 가정 친구가 따돌림을 당했을 때 조이는 그 아이를 적극 변호했고 그부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엄마, 제 친구 리나가 피부색이 달라서 놀림을 받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고요. 아이의 성숙한 태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남다른 공감 능력과 포용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조이는 학교 방과후 활동으로 국제문화교류반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국 문화 지식을 나누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우는 즐거움을 찾았어요. 엄마, 저희 반에 일본에서 온 유카, 중국에서 온 메이가 있어요. 우리 셋이서 동아시아 문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조이의 눈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항상 반짝였습니다. 가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더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슬픔과 회피가 아닌 따뜻한 추억과 감사함으로 그를 기억하게 된 것이죠. 엄마, 아빠 사진 좀 더 보여주세요. 아빠가 저랑 비슷한 나이였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임스의 중학교 시절 사진을 보며 조이는 웃었습니다. 와, 아빠도 저처럼 축구를 좋아했군요. 그리고 문득 조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가 한국에 사는 걸 알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행복하다면 기뻐하실 거야. 아빠는 항상 모험을 좋아했거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즐기셨어. 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우리가 여기서 행복해하는 걸 알면 기뻐하실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조이의 1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한 파티에서 조이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을 함께 준비했어요. 불고기와 햄버거, 김밥과 피자가 한 테이블에 어우러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조이가 조용히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우리가 한국에 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끔 아빠가 보고 싶고 미국 친척들도 보고 싶지만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잖아요. 아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새로운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을 찾았어요. 조이는 이제 제임스의 그리고 저희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의 풍요로움을 품은 아이. 그것은 어쩌면 제임스와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레이첼 콜린스, 아니 김레이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외국인 여성이 상실의 아픔을 안고 낯선 땅에 발을 디딘 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마침내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귀화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 한국 사회의 따뜻함 속에서 치유받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찾으며 마침내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포용력과 정치인의 문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나를 살렸다라는 레이첼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포용적이고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레이첼 같은 이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작은 도움의 손길이 그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외국인 친구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레이첼에게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다문화 한국, 새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